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쪽에, 회계의 기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를 좀 간단하게 좀, 관연도 기출문제를 좀, 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도록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몇 가지 용어 등 위주로, 재무제표 중심으로 몇 가지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일단 이걸,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지난 시간에 1차와 2차를 구분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하고 2차에서 다시 똑같이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1회부터 13회, 지금 13회 시험하고 똑같은데 과목도 똑같고 또 그 합격자 결정이나 뭐 이런 거 절대평가로서 합격자 결정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다만 날짜만 틀리다는 거예요. 날짜만 틀리다. 지금 1차는 지금 시설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회계원리, 그리고 시설개론, 이렇게 지금 3과목이죠. 3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주택관계 법령하고 줄일게요. 주택관계 법령으로 주택법 등 주택관계 법령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 실무, 주택관계 법령, 주택관리 실무인데 명칭은 법령과 실무에서 이 과목이죠. 이 과목. 그래서 이렇게 요거 똑같은데 이제 1차를 뭐 일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시행한다. 2차는 9월 달에 시행한다. 그렇게 이제 날짜만 다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날짜만 다를 뿐이다.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채점 방법도 똑같습니다. 각 과목마다 40문항씩, 각 과목마다 40문항씩이죠. 그래서 자, 1차가 40문항씩이니까 120문항인데 시험은 몇 분에 시행합니까? 각각의 10분씩 알파 플러스 해가지고 150분입니다. 150분. 그리고 2차도 40문항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40문항씩이고, 이것도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0분이죠. 10분이 더 플러스 돼가지고 80문항인데 시간은 100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마다 이제 40점 이상, 40점 미만은 과락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서 이러면은 회계원리나 시설개론은 70점, 80점 맞았어요. 근데 민법에서 40점 미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35점 나왔다. 그럼 40점 미만이죠. 그러면 아예 채점하지 않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제 40점 이상,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 세 과목을 평균해서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1차 합격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 합격자, 이런 1차 합격자만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또 2차 또 요 두 과목 각각 100점 만점에서 요것도 40점 미만 과락 없이 60점 합쳐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이제 2차 합격자가 돼야 이제 최종 합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 증서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차 합격자만이 다음 연도 1회 한해서, 그러니까 올해 1차만 했고 2차는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 해 이제 내년 한 해 1년 한 해에 대해서만 더 1차를 면제시켜주고 2차에만 응시를 하도록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회계는 몇 가지 기초적인 설명인데 이제 회계의가 나와 있죠. 하여튼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에서 다 합니다. 기본서에 다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용어가 필요한데, 이 회계라는 것은 뭐 이런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과 관련된 여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이제 정보 이용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다수인 투자자, 대표적으로 이제 주주등이죠. 주주등 투자자라든지 채권자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 기업에서 발생된 경제적인 사건이나 거래 등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측정합니다. 금액으로 측정해서 장부에다 기록을 통해서 일정한 양식에 의한 재무보고서 형태로서 이러한 정보를 이해관계자한테 보고하는 과정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러한 기업에서 발생된 경제적인 정보를 측정해서 기록해서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회계 정보를 이해관계자, 정보용자한테 보고하고 전달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회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듯이 회계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뭔가 그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의 경영활동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계산, 정리하여 유용한 정보, 뭔가 정보를 보고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기업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보를 측정해서 보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경제적 정보를 어떤 측정, 보고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거다. 그럼 이걸 왜 필요냐 이거요. 이게 왜 필요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 목적이 나왔죠. 회계의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목적은 요런 것이 왜 보고 전달 과정, 이런 회계가 왜 필요냐. 당연히 이러한 정보 이용자의 어떤 자원 배분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회계 목적입니다. 이런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뭔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회계의 목적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한정된 희소한 자원에 대한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거기 가로 2에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가 좀 필요한데, 우리 이제 회계 단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왜 회계 단위 용어를 제가 지금 설명하냐면요. 그런 다음에 기본 설 때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그 어떤 기록을 할 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그 하나로 보고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삼성, 뭐 현대, LG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업별로 따로따로 구분돼서 기록 계산한다라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이제 회계 단위라고 그래요. 회계 단위란 어떤 기록 계산의 범위다. 기록 계산의 범위. 여러분들은 각각의 회사다. 각각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각의 기업마다 이렇게 장부를 비시해서 기록 계산해서 보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간이 필요하겠죠. 언제까지를 기록해서 이렇게 보고하느냐 이거죠. 이제 기업은 계속되지만 그러나 정보 이용자들한테는 어떤 그 시간적으로 구분해서 정보를 측정해서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은 1년 단위로 기간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회계기간이라고 해요. 회계연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별로 구분해서 측정해서 보고한다. 이렇게 구분된 회계기간을 우리가 회계연도 또는 회계기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각의 우리는 회사별로 구분해서 기록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통상 1년 단위로 측정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눠지죠. 보고 목적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보고할 거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보고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정보 이용자인 이해관계자가 여러 다수가 있는데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렇게 기업을 둘러싼 광범위한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즉 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 방침을 수립한다든지 주문 수락 여부 결정, 공장을 더 추가로 설치할 건가, 기존 공장을 계속 손해가 나니까 폐쇄할 것인가 등 이와 같이 내부적인 의사결정하는 자를 경영자 또는 관리자죠. 그리고 이러한 경영자 또는 관리자를 앞으로 경영진이라고 그래요. 그냥 경영진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진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회계는 이렇게 투자자 등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합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보고되는, 이렇게 측정해서 보고 전달하는 그런 회계 부분을 재무회계라 하는 거고, 이렇게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하는 그런 내부 보고 목적, 그러니까 경영 의사결정이나 어떤 관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측정해서 보고하는 것은 관리회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고느냐 이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보고느냐, 경영진 입장으로 보고되면 관리회계, 투자자 등 외부적인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 목적이면 재무회계,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사 이제 가장 이 회계 기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가로사의 재무제표죠. 그래서 특히나 올해 13회 주택관리사포 자격시험에서는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문제가 무려 6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자세하게 정리가 필요하는데,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재무제표란 뜻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재무보고서를 현행 한국재테국제기준에서 재무제표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재무제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정보 이용자들한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보고합니다. 이게 재무보고로 하는데, 그러면 보고할 때, 재무보고할 때 어떤 핵심적인 보고 수단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핵심적인 그 보고 수단인 일정한 양식에 의한 그런 회계 보고서를 또는 재무 보고서를 이제 재무제표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 일정한 양식에 의한 보고 수단인 재무 보고서 또는 회계 보고서를 뭐라 한다? 재무제표라 한다. 정보 이용자들한테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보고되는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이런 것을 기본적인 재무제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재무상태표니, 포괄손익계산서니, 자본변동표니, 현금흐름표니, 주석, 이런 것을 기본적인 재무제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보고서라든지 또 재산 목록이라든지 이사회 보고서, 재산 목록, 사업 계획서, 사업 설명서, 사업 계획서 등 그런 것들은 다른 종류는 절대 뭐가 아니라 재무제표 종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채택국제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종류는 다시 확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를 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일단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추가로 더 있는데 이 정도로만. 그러나 이사회 보고서라든지 또 사업 설명서라든지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절대 재무제표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번 13회 때 시험지에 출제됐죠.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상, 한국채택국제기준상 재무제표, 이렇게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출제됐죠. 그래서 정답이 이사회 보고서가 정답이었죠. 이사회 보고서 등은 재무제표 종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출제되는데 어렵게 출제된다 포기해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히 보자 이거요. 재무상태표가 보고 포괄손익계산을 보고, 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인 재산이 있어. 그걸 자산이라고 그래. 자산, 경제적 자원. 현금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 상품,